하나, 둘, 헬로우 언더월드. 안녕하세요. 아래 언더월드입니다. 오랜만에 야심한 시간에 찾아온 아래 언더월드 저스트 채팅 방송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방송 제목처럼 약간은 무서울 수 있는 이야기 또는 약간은 괴이한 이야기. 오늘의 방송 주제는 공포와 괴담입니다. 오랜만에 이야기하게 된 괴담 버튜버, 게이 버튜버, 저주 수집가 다운 그런 이야기. 오늘은 방송 전까지 있었던 간단한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나누는 무서운 이야기. 같이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보면서 즐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우선은 제가 저녁 때쯤에 잠깐 잠들었다고 했는데 디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뭐 게임이나 아니면은 장르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잠들었는데 일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런 쪽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제 지인분들이 이제 몇 명 모여가지고
공포게임 관련돼서 이제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거기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참여를 하고 있고, 아직 마땅히 시작한 것은 없는데 일단은 그렇게 스타트를 끊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차츰차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얼마 전에 대유행했었던 공포영화 살목지 신에 대한 이야기. 초등학교 하면은 꼭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이야기 있죠. 옛날에 이 학교의 땅이 공동묘지였어 가지고 학교가 이제 아이들의 기운으로 귀신이나 나쁜 기운을 누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물론 이제 현대에서는 그런 얘기가 조금 다르긴 한데, 물론 그 양기로 눌러서 귀신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보낸다 이런 설도 있고요. 약간 현실적으로는 그냥 순전히 오래된 땅이어 가지고 땅값이 좀 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쨌든 그렇게 누구나 아는 초등학교 괴담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비슷한 이야기로는 이제 음악 관련된 건데, 가수나 뮤지션들이 음악에 대해서 자기 노래를 이제 제작하고 만들 때 유명해지기 전 또는 이제 완전히 작곡이 끝나기 전에 귀신을 보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귀신을 보고 그때 느끼는 영감이나 생각 이런 거를 그 가사나 아니면은 그런 곳에 집어넣기도 하는데, 한서연님 안녕하세요. 헬라. 그렇게 가수들이 이제 작곡을 하고 무서운 경험이나 생각을 이제 가사에다가 투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때 느낀 분위기를 작곡에다가 쓰기도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귀신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고, 귀신의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사 자체에, 노래 자체에 귀신이 씌워진 거기 때문에 이런 노래는 괴담에 대한 특성을 발휘합니다. 이제 소설이나 영화에도 있었고, 실제로도 몇몇 방송 관계자, 음악 관계자들이 이런 썰을 풀기도 하는데, 작업실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다가 밤늦게 이제 돌아가려고 하다가 복도에서 귀신을 마주쳤다. 그리고 그 귀신을 보고 나서 놀란 감정을 이제 노래에 담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훨씬 더 옛날로 돌아가면은 이제 바이올린에 대한 옛날 그 바이올린을 잘하는 음악가가 있어요. 어느 날 이제 꿈을 꾸는데 악마가 나타나서 자,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그 음악가가 자신의 바이올린을 악마에게 들려줍니다. 악마는 이제 능숙하게 바이올린을 키면서 이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다고 하는데, 음악가는 잠에서 깨고 그 선율을 그대로 악보에다가 적어서 유명한 노래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계약이 성립되기도 하고, 옛날부터 이런 무서운 이야기, 악마나 귀신에서 음악과 관련된 이야기도 썰이 좀 많고, 나중에 이걸 좀 더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그 디코 통화방에 있었던 일로 돌아가면은, 팔목지에서 있는 그 물귀신 저수지 관련된 썰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야 괴담의 방송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저는 심야 괴담회를 잘 보지 않았어 가지고 그 방송 분량을 모르는데, 일단은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 남자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새를 치이면서 새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멈춰진 차는 저수지 앞에서 멈춰서고, 우연히 그 근처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이 갑자기 저수지에 들어가서 검은 그림자 앞에서 점점 들어가면서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걸 보고 그 남자는 말리려고 같이 들어가서 그 남자를 건져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걸 멈추려고 자동차 경적을 몇 번 울리기도 하고 그 남자를 멈추려고 막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경적도 울리고 소리도 지르면서 그 남자를 꺼내는데, 어찌어찌 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아무도 집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어머니도 없고 자신의 동생도 없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뭐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들은 대로 기억하고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그러다가 이제 자신이 잠깐 뭐라고 했더라 이야기한 지가 좀 돼 가지고 기억이 좀 날아가긴 했는데 기억나는 부분은 이제 동생이랑 이야기하는데 방바닥에 물이 흥건하게 있더랍니다. 흥은 이제 동생한테 그러죠. "왜 방에 물이 있는데 이걸 치우지 않냐." 하면서 동생을 보는데 동생이 물에 흠뻑 젖어서 자신을 내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경적 소리가 들리면서 정신을 차리는데 보니 저수지에 있었고 저수지 안에서 자신이 잠겨가면서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을 때 또 다른 남자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면서 다가와서 자신을 말린다. 그리고 그 남자가 자신을 말리자 그 검은 그림자가 그 새로운 남자에게 붙으면서 사라졌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물론 이 중간 과정이 몇 번이나 더 있었고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물귀신에 대한 이야기니까 물귀신을 이야기해보죠. 저수지나 호수, 강가에는 물귀신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다른 귀신은 한을 풀어야지 사라지는 것과 다르게 물귀신은 자신을 건져 올리려는 사람을 반대로 물속으로 끌어당겨서 또 다른 익사자를 만들어서 물귀신을 만들지 않으면 벗어날 수 없는 순환 구조를 가진 그런 귀신인데 이 살목지 영화에서도 여주가 이제 촬영하면서 있었던 썰이긴 한데 이건 다른 영화에서도 뭔가 많이 비슷한 이야기가 많았을 거예요. 영화 촬영 중에 이제 저수지에서 수영을 하는 씬이 있는데 물속에서 자신의 다리를 무언가가 휘감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아래를 보면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저수지인데 불구하고 수초가 있을 리는 없으니까 이건 수초가 아니고 이상한 무언가다 보면 안 된다. 라는 공포가 엄습해서 그 촬영이 끝날 때까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귀신이나 괴이한 이야기와 엉킨 일을 하는 늘 성공을 거두죠. 이 이야기가 나왔던 살목지 영화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오르면서 반응이 터졌고 결국엔 공포영화 중에서도 핫하게 여러 사람들의 발길을 끊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하나 끝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사주에 관련된 이야기 상신, 신점 이런 쪽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시는 분은 지금 많지 않긴 하지만 제가 며칠 전에 지인을 통해서 신점을 한번 봤습니다. 신점을 이제 제가 처음 봤는데 처음이라고 해야 되나? 두 번째죠 엄밀히 말하면 두 분 다 이제 방송인 쪽에 관련된 분들에게 어쩌다 보니까 받게 되었는데 이번 신점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결혼 관련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저희의 결혼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깊이 있는 질답을 얻기 위해서 이분이 이제 접신을 합니다. 접신을 하고 나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드리는데 놀랐던 게 보통 이제 연애에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죠. 제가 언제부터 이제 연애할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언제 나타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직 이제 깊은 관계는 아닌데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관계이신 분에 대해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너는 이미 여자가 있는데 왜 왔냐?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거기서부터 일단은 좀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는 게 없는데 이 여성분에 대해서 점점 맞추는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 여성분이 이제 선천적으로 약간 건강도 안 좋고
병원도 자주 다니지 않냐. 군대가 좀 많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여성분의 출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도 가끔 이야기하긴 하시는데, 모르는 분도 좀 많아요. 이분은 한국 태생은 아니고, 일단 다른 나라 태생이신데,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가 넘어갔다가, 결혼 관련된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래 만날 수 있긴 한데, 주위에서 이제, 방해하는 게 좀 많다. 좋지 않은 게 좀 많으니까, 너희들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이제 잘 해야 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야 된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이제 주위에서 막아서는 게 많고, 집안 분위기가 좀 그렇고, 부모님들이 양쪽 다 엄하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없고, 이분도 모르실 텐데, 거기서 또 맞추니까 좀 놀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점으로 결혼 관련된 거를 물어봤는데, 결론은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정확하게 보고 싶으면 그 여성분과 같이 와서 또 점을 봐달라.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진지한 이야기가 오가면은 한 번 더 신청해서 같이 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이야기 다시 넘어가면은, 무서운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감이 좋은 경우, 뭔가 좋지 않은 걸 느끼는 경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앞으로 뭐 해야 된다 이런 걸 잘 맞히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점을 봐주신 분이 전문 무당은 아니고 그런 쪽은 아직 아니신데, 그게 조금 들린다, 보인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제가. 저도 약간 그런 쪽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보이는 쪽인가? 들리는 쪽인가? 알고 싶어가지고 이분이, 그러면 제 옆에 있는 할아버지 잠깐 가시라고 해볼 테니까, 뭔가 보이거나 들리는 게 있으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보자. 본인이 못 물어보는 거 저한테 대신 물어보면서 제가 대답하는 거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그 이야기 나올 때까지는 이제 시선이 가지 않던 방향으로 저절로 눈이 가고 시선이 쭉 고정된 채로 이렇게 고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그러는 거죠. 할아버지 가셨다. 가셨나요? 거기 계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봤던 쪽에서 시선이, 제가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시선이 쭉 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시선이 가지 않던 오른쪽으로 고정이 됐다가,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손짓으로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그냥 보이진 않아도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하니까, 또 신기한 게 정면으로 시선이 고정이 됩니다. 마치 누구가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옛날 백정 같은 느낌의 할아버지가 그 머리띠 두르고 하얀 옷에 느낌으로 그렇게 계신데,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이게 비슷한 연관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른 거라 그런 건지 몰라도, 일단 그런 느낌으로 저는 보여졌고, 다양한 표정으로 대신 이야기도 하시고, 뭔가 떠오르는 말이 있으면 제가 이 말을 내뱉지 않으면 못할 느낌으로 되게 팍 떠오르면 확 내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건 아닌데. 그건 몰라도 되는 거야." 하면서 이분인 대신 질문을 받고 제가 답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대로 갑자기 내뱉는 거죠. 이건 약간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 경험한 거기도 하고, 그전에는 뭔가 말하려고 하면은 '아 이때 말해야지.' 싶었는데, 이거는 쪼금 신기한 게, 그냥 떠오르자마자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순간 '내가 빙의를 했나? 접신을 했나?'
이런 느낌도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고, 정확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하기 직전까지 이야기를 했고, 뭐, 이분이 꾸는 꿈에 대한 해몽, 어떤 이야기, 내가 막 이렇게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아니, 나 신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걸 답변해주기도 하고, 청기누설인지 아닌지 알아봐달라, 이런 걸 잠깐 얘기도 하면서, 반 재미, 반은 좀 신기하고, 또 약간 알쏭달쏭한? 정확하게 이게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떠오르는 생각이 그냥 제 이제와 상관없이 하고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 이 여성분이나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일단 제 생각으론 글쎄요. 그건 뭐 그분이랑 잘 만나봐야지 알겠죠. 라고 저 같으면 이야기하는데 예를 든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 그 느낌으로 얘기하면 어떠냐. 지금 이렇게 약간 너무 티적으로 잘 안 돼. 그냥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알면 너나 잘해 하면서 약간 진짜 무당처럼 쏘아붙이면서 말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평소엔 약간 그런 식으로 내가 말하지 않는데 뭔가 툭 하고 나오니까 진짜 분위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런 건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방송 제목이 왜 99번의 무서운 이야기를 한 뒤까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괴담 중에 하나입니다. 99번에 99번의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100번째 이야기를 하면은 이 이야기에 귀신이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저승으로 데려간다라는 다른 나라의 괴담 종류 중에 하나고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앞으로 99번의 공포 컨텐츠를 해보겠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번 여름 동안에는 최대한 많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서 편집도 하면서 이제 무서운 이야기 땡기는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편집 영상으로 간간히 조회수를 빨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괴담 관련된 이야기 여기저기서 이제 긁어와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고 이야기하고 이건 이렇네 저건 저렇네 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막 이렇게 아는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 제가 보는 유일하다고 해야 되나? 유튜브에서는 다른 데도 많이 보긴 하는데 실직 방송으로 하시는 스트리머 중에서 공포 이야기 하는 분은 제가 아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이신 분이기도 하고 그분이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 가지고 그분이 무서운 이야기 하는 걸로 제가 입덕을 좀 하기도 했고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똑같은 복장으로 똑같은 느낌으로 공포 이야기를 하는 방송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분처럼 이제 유튜브에 올릴 만한 무서운 이야기 한 번씩 하고 나무위키나 아니면은 이제 투채널 아니면 또 어디가 있나 그런 인터넷 무서운 이야기 쌍욕리 괴담 이런 거 한번 찾아봐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말 넘김에 한번 해보죠. 이런 건 구글에 좀 많으니까 구글로 넘어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생각나는 무서운 이야기 또는 본인의 무서운 경험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야기 가지는 시간 해보도록 하고 자 공포 갤러리 공포 썰 모음 한번 지금 찾아봤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죠. 목 한번 풀어주고 친구들이랑 밤에 다 같이 놀러 갈 때 내비를 잘못 찍어서 이상한 산길로 빠진 적이 있었어. 도로 왼쪽에는 계곡이 오른쪽에는 산. 잘 가다가 갑자기 커브길에서 차가 멈추는 거야.
엑셀을 밟아도 시속 30km를 못 벗어나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리끼리 무서워서 일단 가자. 일단 어디든 가자 해서 다시 정신 차려서 진짜로 우리 놀러가는 강원도를 내비에 입력해서 가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어떤 마을? 성황단 나무 앞이었어. 심지어 거기는 경상북도야. 내비를 다시 강원도로 찍고 출발을 하니까 다시 도착하면은 성황단 나무 앞이고 다시 출발해도 도착하면 성황단 나무 앞이고 이렇게 3번 정도 빙빙 도니까 겨우 길 찾아서 빠져나오는데 고속도로 들어가는 순간 친구들이랑 나랑 긴장 풀려서 완전 울었어.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내비 목소리도 완전 소름 돋고 이게 첫 번째 이야기인가 보네요. 내비 뺑뺑이 마우스가 또 왜 이러냐? 마크를 오래 하면 마우스가 맛이 가네요. 자, 다음 지난 9월 23일 추석 연휴에 어디 호텔을 갔는데 후기 올리고 사진 보니까 이걸 발견했어. 지금 너무 오싹한데 첫 번째 사진 왼쪽 거울 소파 뒤에 머리 긴 여자 보여? 이게 어느 위치에 서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걸까? 입실하자마자 문 닫고 찍은 거라고 하는데 왼쪽 거울 소파? 잠깐만요. 이거는 이미지를 같이 받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보이나? 잠깐만. 위치 한번 옮겨봅시다. 거기 거울에 찍힌 데를 봤는데 보이시나? 이거 여기 잘 보면은 잠깐만. 아 이걸 아니네. 화면 전화 아니네. 저기 뒤에 보이세요? 조금 더 해볼게요. 여기 방은 소파 거울이라고 하니까 여기 보이세요? 이게 사진은 정면 쪽에 있으니까 여성분 이미지가 아닌 것 같은데? 잠깐 왜 내가 가리고 있니? 보이나 이제? 여기 보이세요? 여기 소파 거울 쪽에 이렇게 여성분 실루엣이 보이는데 자, 쏘를 보면은 남편이랑 저만 있었고 사진은 남편이 찍고 저는 왼쪽 끝에 잘린 화장실에 피해 있었다. 사진이 나올까봐 이제 들어가 있었다 하니까 이제 이 여성분 아니시고 머리를 하나로 묶고 다니는데 옷은 파란색 반팔을 입었고요. 네, 보면은 파란색 아니고 머리도 프로헤쳐진 모습이죠. 이런 거 올리는 게 혹시 호텔에 피해가 가나요? 그렇다면 호텔명은 삭제하고 아니면 층 호수는 밝히고 싶습니다 하고 호텔 이름은 가려서 올리셨네요. 다음은 적을 왜 신고됐어? 제발 나 홀로 숨바꼭질 하다가 무서워서 옷장에서 못 나가고 있거든? 보기 싫으면 차라리 친삭하고 아니면 저거 뭔지 좀 자세히 봐주라. 물건 같은 건 아닌데 무서워. 네? 뭐가 있는 거지? 가운데는 이거 나홀로 숨바꼭질 하는 술래일 거고 어느 쪽이지? 잘 안 보이는데? 저건가? 이거? 가운데 있는 이거 말하는 건가?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마 저쪽인가? 다음 보죠. 아, 저기 뭐가 있구나. 어? 밑에 있는데? 확대 이미지. 아, 뭔가 좀 더 크게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약간 얼굴 같아 보이는 게 있긴 하네요.
약간 돌아선 동그란 얼굴 하나 있는 건 그런 느낌이긴 한데. 잠시만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어두운 상에 비춰가지고 가끔 생기는 문제기도 하고. 나 진짜 이후에 이틀 동안 이 여자 나온 악몽 꿨는데, 내가 옛날에 엄마 아빠랑 차 타고 백화점 갔다가 난 살 거 없어. 그냥 끌려온 거라서 백화점 들어가기 귀찮아서 차 안에 있었거든? 근데 우리 차가 그 썬팅이라고 하나? 잘 모르겠는데 그 차 까맣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좀 심한데 나 혼자 차에 남아서 폰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 가고 한 10분에 갑자기 술 많이 취한 흰색 롱 원피스에 빨간색 음료수 같은 거 조금씩 묻어있는 긴 머리에 웨이브 넣은 여자가 우리 차 앞좌석에서 한 3m 정도 떨어진 곳에 혼자 무슨 드라이버 같은 거 들고 혼자 춤추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이걸 글로만 읽은 애들은 이게 뭐가 무섭나 싶을 수도 있는데 나 진짜 무서웠어. 차에 나 혼자서 조용히 폰하는데 어떤 미친 여자가 손에는 드라이버 들고 3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춤추고 있는데 이래 소름이 안 돋겠어? 심지어 옷에는 빨간색 뭐가 묻어있고. 그래서 내가 소름 돋고 무서워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지금 상황 다 알려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주위를 보더니 우리 차를 보고 재빠르게 달려오는 거야. 내가 우리 차에 달려오는 거 보고 진짜 기절할 뻔했는데 진짜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친구랑 전화하면서 우니까 혹시 차 밖에 내 목소리가 들릴까 봐 조용히 계속 상황을 설명했어. 내가 보조석에 있었는데 갑자기 보조석 창문에, 바로 내가 앉아있던 곳, 그 옆문에 자기 거울 삼아서 자기 머리 정도 안 하고 이쁜 척하고 표정 짓고 그러면서 한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춤추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 여자가 창문 앞에 있을 때 말소리가 들릴까 봐 친구 전화도 잠깐 끊고. 나 그때 너무 무서워서 그 여자 가자마자 엄마한테 바로 전화하고 그날 밤에 딱 못 꾸고. 귀신은 아닌데 사람이 너무 무섭더라. 가끔 그런 정신 이상자 있긴 하죠. 그거 어디 갔어? 그 찜질방에 셀카 있었는데 연속 촬영인데 뒤에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는 여자 시킨 거. 머리도 방에 아래 땅에 닿을 만큼 길고 확실히 내 그림이다. 왜 찾아도 안 나오냐? 사진주의. 뭘까? 이건가? 이건가? 아, 이거야? 이게 여성분? 그러네. 지금 이게 여기가 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쭉 내려오고 실루엣이 있네. 잠깐만. 여기가 표정이구나. 보고 있네. 여기 보고 있다. 옆으로 째릿하면서 보고 있는데? 연속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실루엣이 그러면 사진 촬영자겠죠? 여기 앞에 커다란 거. 다음, 어느 어플 리뷰. 계속 녹음한 음원 들을 때마다 귀신? 뭔가 어디서 비명소리 같은 게 계속 들립니다. 지웠다고 하더라도 내일 정도면 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음원에서 나는 소리인가 하고 확인하면 아니고 레코더 앱 자체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소리인데 좀 고쳐주세요. 앱을 사용을 못하겠어요.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을 통해 지원팀에 문의하세요. 도시괴담은 아닌데 나 중학교 때 학교에서 1인 발표가 제가 있었거든? 어떤 남자애 발표하는데 북한 방송인가? 라디오 음성 파일을 첨부한 거야. 근데 내용도 이상해. 그걸 어떻게 구하는 건지도 의문이고 선생님 표정도 완전 굽고. 바로 멈추라고 걔 복도로 데리고 나갔어. 뭔가 소름이고 그 방송 자체가 이상해. 이거 난수 방송이라고 하는 괴담 썰 중에 하나거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라디오 관련된 이야기인데
라디오 주파수를 조정해서 방송을 틀면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주파수에 이상한 방송이 틀어진다 하는 그런 괴담입니다. 됐다. 마우스가 맛이 갔네. 자, 다음은 잠깐만요. 건전지 한번 바꾸자. 죄송해요. 지금 마우스가 방전됐어요. 자, 됐던 것 같고 무서운 이야기 하는데 이렇게 하나둘씩 나가면은 뭔가 또 소름이 돋죠. 이거는 넘기고 안녕하세요. 제 햄스터 초롱이가 터졌어요. 선생님이 자기가 기르는 동물이나 좋아하는 동물 그려오라고 해서 초롱이를 그리려고 했는데 자꾸 움직여서 냉동실에 넣어서 얼렸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여서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기 그거 눌렀는데 전자레인지에서 터졌어요. 초롱이가 터진 거예요? 이거는 약간 사이코패스 그런 건가? 옛날에 보면 이제 아니면 너무 어려가지고 죽음에 대한 걸 잘 몰라가지고 순수하게 행동한 걸 수도 있긴 한데 자 이거 기사까지 떴는데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있었거든? 걔랑 엄청 친하게 지냈어. 근데 어느 날부터 걔가 학교를 안 나오다가 선생님이 전학 갔다는 거야. 애들끼리 뭔가 있어 뭔가 싶어서 걔네 집에 찾아갔거든? 근데 폴리스 라인 쳐져 있고 집이 다 부서져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걔네 아빠가 할머니 줄을 우겨서 토막내고 소세 끓여서 마을 사람들한테 돌린 거. 이거 실화야. 2019년 4월 28일인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나? 반 정도는 맞는 것 같은데. 자, 다음 보죠. 나 예전에 유치원 때 나는 소름 돋았던 썰. 나는 기억 안 나는데 유치원 때 내가 길을 잃어서 엄마가 막 울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날 찾아다녔대. 밤새도록 결국 날 찾았는데 내가 경찰서에 앉아 있었어. 경찰 아저씨들이 막 내 이름 뭐냐고 물어보고 내가 그 의자에 앉아서 계속 정아름 이렇게 이럴 때 이름 뭐야 이러고 네, 내 이름 아닌데 내 이름 정씨도 아니야. 내가 메고 있던 유치원 가방에 적힌 이름이 정아름이었대. 알고 봤더니 내가 잘못 가져왔던 건데 유치원에 정아름이라는 애가 없대. 너무 나 엄마 오기 전까지 계속 정아름만 반복하고 있었대. 이거는 본인 이름을 잘 몰라서 그랬나? 그냥 이제 혼란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이거 알고 봤더니 이름이 지워진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조금 다르게 써졌던가? 내가 9살 때 잠깐 입원을 했었거든? 근데 옆에 목에 구멍을 뚫어서 가위를 호스로 몇 시간 간격으로 빼줘야 돼. 그런 애가 중환자실에 막 왔어. 근데 며칠 있다가 어머니가 호스를 가위를 빼야 되는데 깜빡하고 잠들쳐서 그 애가 죽었어. 그 애가 새벽이어서 나는 자느라 몰랐는데 근데 바로 옆이니까 엄청 시끄러웠을 거 아니야. 막 간호사고 의사고 어머니 통곡 소리며 엄청 시끌시끌해서 다른 보호자 환자 다 깼는데 나만 몰랐어. 내가 장기가 절대 어두운 편은 아닌데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도 몰랐던 게 나 자신한테 너무 소름이야. 상품 백화점 붕괴 사건 하니까 생각난 우리 수학쌤이 해준 얘기.
거기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렸잖아. 근데 그 중에서 몸이 거꾸로 박힌 사람도 있었는데 다리만 계속 움직였대.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다리만 박힌 사람? 몸이 거꾸로 박힌 사람. 이게 본인이 그렇게 된지 모르고 도망가려고 해서 도망치는 그런 부분?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사람인들의 인재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었죠. 분백하잖아. 우리 집 창고방에 누가 살았어. 말만 창고방이지 걔 안 쓰는 방이라서 뭔가 잡동사니 쌓아두고 밖으로 통하는 분이 있는데 거긴 열려있단 말이야. 근데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아예 살던 거 같았어. 봄이라고 안 쓰는 거 다 정리하고 창고방 정리해서 드레스룸으로 쓰자고 해서 청소치 부르고 나랑 가족들 다 정리하고 안에 치우고 근데 그 페인트통 하얀 거 아나? 그게 방에 있었는데 묵직하고 냄새나길래 뚜껑 열어보니까 그 안에 오물이 가득 차 있는 거야. 화장실을 못 사니까 거기다 했나 봐. 안 쓰는 가구랑 TV, 침대 이렇게 있는데 그 매트리스 잤는지 너무 더럽고 냄새나고 노숙자 거기서 잃어버려서 어쩌고저쩌고 나갔다 오니까 강아지가 가끔 개거품 물고 이도 하나씩 빠져있고 피나길래 이갈이 하나 싶었는데 네 진동소리 제 거예요. 지금은 이게 카톡 연락 온 거여가지고 제가 진동으로 했는데 그게 방송에 잘 들렸나 보네요. 개거품 물고 이도 하나씩 빠져있고 우리 강아지 접힌 거 아니야? 그리고 방에 엎드려 보니까 발자국도 있고 그냥 안 보여 그냥 보이면 안 보이는데 엎드려서 보니까 보이더라. 네, 무서운 이야기 한다고 일어난 게 이 현상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친구의 카톡 연락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친구 이야기인데 친구네 집에 귀신이 좀 많았거든? 내가 기독교라 그런 거 잘 못 느껴서 안 믿었는데 걔네 집 가서 귀신 느낀 이후로 완전 믿었어. 제일 간단한 거 하나 말하면 어렸을 텐데 그때 핸드폰이 동영상 찍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 친구가 폰 사고 신기하니까 이것저것 동영상 막 찍고 그랬어. 어느 날 새벽에 TV를 보면서 그냥 평소처럼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었는데 다 찍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로 들어가서 확인하니까 찍을 때 폰 화면을 안 보고 TV를 보고 있는 화면 초점이 TV가 아니고 그 옆에 에어컨이었단 말이야. 근데 에어 근데 핸드폰 안 동영상이 그 TV랑 에어컨 사이에 좁은 틈새가 있어. 거기에 하얀 사람 형체 같은 게 다리를 끌어안은 채로 쪼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TV 보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그 하얀 게 미동도 없이 쭉 끝날 때까지 그렇게 앉아있었어. 그럼 아니고 나도 그 동영상 봤어. 거기에 창문도 없고 같은 거 들어올 만한 것도 없고 TV 센터 아니야. 새벽이라 집안불도 다 꺼져져서 TV불밖에 안 들어오는데 거기 새하얀 뭔가가 쭉 그러고 앉아있었어. 너무 기분 나빠서 그거 지우라고 해서 그게 지웠어. 너무 소름 돋았어. 자, 여기까지가 공포썰 모음 하나 끝났고요. AI 기계찰? 이라고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그냥 갈대밭에 있는 가면 이건 좀 그렇다. 분위기가 기괴하긴 하네. 근데 이걸 AI가 만들었다니? 이건 약간 현실적이다. 새벽에 이제 잠 깬 아기 달래려고 밤 산책하는 부모.
이건 뭐야? 뼈? 이건 너무 AI스럽긴 하다. 이건 그렇지. 이것도 너무 조작 티가 나. 응급가, 폐기가 많이 되니 병원이. 와, 이거는 좀 소름 돋는다. 이거 보니까 생각난 건데, 그 썰 중에 하나 있긴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막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 머리 위에 이마 쪽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숫자가 막 보이더래요. 그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본인은 그걸 보자마자 내려가지고 다른 지하철을 갈아타는데, 그 지하철을 타자마자 자신과 새로 갈아탄 지하철에 있는 숫자가 3, 2, 1.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게 이제 지하철 옛날 참사 사고 있었던 그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이런 지하철 중에 하나도 비슷한 건데, 방금 거랑 좀 비슷해요.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사람들이 같이 타 있는데, 그 사람들 머리 위에도 빨간색 뭔가 표식 같은 게 있다. 너무 불길해가지고 자신은 내렸는데, 그 차량이 얼마 있다가 사고가 나는 걸 본인이 눈앞에서 봤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보고 내리지 않았으면 지금쯤 자신도 똑같은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무서워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오우씨, 뭐야. 강도요? 기괴하네. 이건 좀 기괴하다. 오우씨. 오, 근데 AI가 약간 그런 거 잘 살리긴 한다. 인간의 기괴함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 느낄 만한 건 위주로 잘 표현하긴 했네요. 또 재밌는 게 뭐가 있을까? 밤에 불 꺼진 아파트 재개발 단지 JPG. 잠깐만요, 위치 한번 올릴게요. 이거 되게 분위기 잘 찍었는데 그냥 아파트가 아니네? 경고문이랑 폴리스 라인 쳐져 있네? 아, 재개발 구역이라서. 산책할 거면 보면은 무섭다. 그냥 본인이 찍은 사진 올리신 거네요, 이거는. 그쵸, 가끔 보면 저런 게 약간 심령 스팟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죠. 사건, 사고, 미제 사건, 헌터 가입핵 사건. 이런 분위기. 이게 무슨 건물이지? 1, 2, 3. 숫자가 적혀있네요. 농장이구나. 실제 헌터 카이팩 농장 사진. 1922년 3월 31일 독일 바이에른 외곽에는 헌터 카이팩이라는 농장에서 일가족이 몰살된 채 발견되었다. 마을에서도 떨어진 외딴 곳이었고 뒤편은 숲으로 막혀있는 형태. 농장의 가족 구성은 아래와 같다. 농장주 안드레아스 그루버, 아내 세칠리아 그루버, 부부의 딸 비스토리아 가브리엘, 손녀 세칠리아 가브리엘, 손자 요제프 가브리엘, 자녀 마리아 바움가르트너. 그 당시 농장에 있던 사람은 이 6명이었다. 전조.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농장에서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 농장주와 그의 딸이 근친 상간령을 받고 손자인 요세프가 신부가 할아버지가 아니냐 하는 소리도 있었다. 예전에 일하던 하녀는 집구석이 뭔가에 홀려서 무서워서 그만둔다고 했고, 이상한 소리와 목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밤마다 다락방에서 사람 발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가족들은 오래된 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넘겼고 얼마 뒤 농산주 안드레아스도 수상한 흔적을 발견했다. 마당에는 가족 누구도 가져오지 않은 다른 지역의 신문이 떨어져 있고 당국은 농장에선 그 신문을 구독하지 않고 주변에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조사 결과를 마쳤다. 며칠 뒤 눈이 발자국이 발견됐다. 발자국은 숲에서 농장으로 이어져 있었는데 다시 숲으로 돌아간 흔적은 없다. 외부 침입이 있었고 사건 발생까지 나갔던 흔적이 없다. 비슷한 시기 집 열쇠 하나도 사라졌다. 실록더님 안녕하세요. 헬라. 나 위치를 여기로 해야겠다. 잠시만. 잘 보이죠? 비슷한 시기 집 열쇠가 하나 사라졌다. 반면 지붕이나 사락 쪽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고 농장주 안드레아스는 직접 건물 안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주변에서는 경찰을 부르라고 했지만 농장주는 별일 아니라면서 넘겼다. 어머나? 이게 사건 사진인가 보네. 1922년 3월 31일 새 하녀 마리아 바움 가르트너가 농장에 도착했다. 다음날부터 일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첫날 밤을 넘기지 못했다. 보자마자 죽은 거야? 농장주 안드레아스, 아내 체칠리아, 딸 빅토리아, 외손녀 체칠리아는 헛간에서 발견됐다. 네 사람은 한꺼번에 공격당한 게 아니고 사이로 헛간에 들어갔다가 순서대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중 한 명이 돌아오지 않자 다른 사람이 찾으러 갔던 것으로 추정된다. 범인은 이후 주거 공간으로 이동했다. 하녀 마리아는 자신의 방에서, 농장주의 2살배기 손자 요세프는 침대 안에서. 범인은 농장에 있던 개간용 갱이와 비슷한 농기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흉기는 현장에서 바로 발견되지 않았다. 이듬해 농장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락방에 숨겨진 걸 발견했다. 갱이가 흉기. 사건은 4월 4일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사이 농장에 물건을 팔러 온 행선인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일요일 예배에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자 4월 4일 농기계를 고치러 온 수리공이 농장을 방문했다. 수리공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마당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기계를 수리한 뒤 돌아갔다. 조금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던 지점이죠. 그때 헛간에는 농장주 부부와 딸, 외손녀의 시신이 쌓여 있었다. 집안에는 첫 출근을 한 하녀와 딸배기 외손자의 시신이 놓여 있었지. 같은 날 오후 가족이 며칠째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들이 농장에 들어가 그들을 발견했다. 주로 사용했던 범행 도구는 곡괭이. 부부를 가격하여 일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농기 느낌으로 쓴 거네요, 그러면. 물론 당시 작성했던 정시 부검서 원본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아래 내용은 당시 검사의 보고서와 현장 기록, 보건 결과를 전달한 메모와 후대 증언을 종합한 것. 특히 목을 조를 흔적이 발견된 여성이 농장주 아내 체칠리아 아니면 빅토리아인지는 기록마다 달라서 특정할 수 없다. 수사 결과 농장주 딸, 아내, 농장주 손녀 순으로 유인돼서 살해하고 이후 하녀 손자 순으로 찾아가서 살해했다. 농장주 안드레아스 그루브. 헛간에서 발견되었다. 머리와 오른쪽 얼굴에 강한 충격을 받았고 살이 크게 찢어져 강대뼈가 드러날 정도였다고 한다. 다른 헛간 피해자와 달리 손상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얼굴을 가격한 것은 평소 알고 지냈던 명식범인 확률이 높다. 강한 공격을 받고 빠르게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고 농기구에 의한 치명적인 머리와 얼굴 손상으로 추정된다.
다음 농장주의 아내 체칠리아 그루버. 농장주 안드레아스의 아내 체칠리아는 머리를 최소 7차례 가격당했다. 7차례? 두개골 윗부분이 갈라졌고 골조눈 주변도 심하게 파손돼 있었다. 머리는 삼각형 모양의 상처도 발견됐다. 한 기록에는 목을 조를 흔적도 있었다고 하는데 다른 보고서는 목졸리 흔적이 딸에게 있었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맞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직접적인 사인은 반복적인 부부 손상. 7차례나 가격됐다고 하니까. 농장주의 딸 빅토리아 가브리엘. 안드레아스 부부의 딸 빅토리아는 오른쪽 얼굴이 붕괴에 맞아 무너져 있었고 두개골도 파손된 상태였다. 머리에서는 별 모양의 상처 여러 개와 작고 둥근 상처가 확인됐다. 흉기에 붙어있던 돌출된 나사나 뾰족한 부분이 반복해서 머리에 박힌 흔적으로 추정. 검사의 보고서에는 빅토리의 목을 조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위랑 충돌된다. 이제 두 결과 중에 하나는 거짓일 확률도 있고 아니면 한쪽이 맞고. 왜 기록이 다를까요, 이거는? 사인은 반복적인 가격에 의한 두개골과 뇌손상. 농장주의 딸 외손녀 체칠리아 가브리엘. 빅토리아 7살 날 딸이자 농장주 부부의 외손녀 체칠리아는 혹간에서 발견했다. 어린 체칠리아의 손상은 6명 중에서도 가장 복잡했다. 머리를 여러 차례 맞아 두개골 윗부분이 부서졌고 얼굴과 턱에도 상처가 있었다. 코 옆에는 둥근 상처, 목에는 가루로 벌어진 큰 상처가 남아있었다. 베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크게 무언가를 베이는 흔적, 아이가 공격 직후 바로 죽지 않았다는 것. 부검에 참여했던 인물의 후대 증언에 따르면 외손녀 체칠리아는 머리와 목을 다친 뒤에도 3시간 정도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손에는 머리카락 한 움큼이 쥐어져 있었다. 고통 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은 흔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와 목에 입은 복합적인 손상. 이게 이때 당시 기술력으로는 저 머리카락의 DNA를 발견 분석이 잘 어려웠겠지? 22년도면? 물론 이게 본인 아파가지고 어린아이가 자기 머리를 뜯었다 이거에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약간 가능성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게 범인의 흔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방금.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고통 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뜯은 흔적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네요. 물론 어린아이가 사람 머리카락 뜯어도 얼마나 뜯나 싶기도 한데 다음 하녀 마리아 바움가르트너. 새로운 하녀 마리아는 농장에 도착한 바로 그날 자신의 방에서 살해됐다. 머리에는 서로 교차하는 방향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있었고 차? 뒤통수에는 뾰족한 농기구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깊은 구멍이 남아있다. 가인 두개골을 관통한 치명적인 머리 손상. 이건 좀 이상하긴 하네. 교차하는 방향? 일단 약간 X자나 V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데 이게 직접적인 사인 그리고 이거는 다른 흔적인데 이건 좀 이상하네요. 농장주의 외손자 요세프. 요세프는 딸 빅토리아의 2살 배기 아들 그리고 농장 부부의 외손자였다. 아이는 침실에 놓인 유모차형 침대 안에서 발견됐다. 범인은 침대 위에 펼쳐진 덮개를 가르며 요세프의 머리 쪽으로 농기구를 내리쳤다. 충격으로 오른쪽 관자놀이와 두개골이 크게 파손됐다. 여러 차례 공격할 필요도 없을 만큼 강한 한 번의 가격이었다. 이걸로 두개골 팔과 치명적인 뇌손상이 쌓인
여기 있었다는 거죠. 범행 이후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면서 더 기묘한 정황이 드러났다. 가족들은 며칠 동안 굶은 상태가 아니었다. 누군가 사건 이후에도 외양간에 들어가 먹이를 줬던 것. 가축이라고 봤네. 가축에게 먹이를 줬다. 부엌에서는 빵을 먹고 저장실에 고기를 잘라간 흔적이 발견됐고 난로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범인은 일가족과 한이를 죽인 뒤 바로 달아난 게 아니었다. 시치 6구가 놓인 농장에서 남아 음식을 먹고 물을 피우고 가족을 돌보며 4일가량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다음 날 밤 농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다. 농장 쪽을 살펴보자 집에서 누군가 나와 등불을 얼굴 쪽으로 비췄고 목격자는 겁을 먹고 자리를 피했다고 한다. 그때 이미 가족들은 모두 죽은 뒤였다. 이거는 4일 동안 가축들 먹이를 주고 본인 먹을 것도 하고 그럼 이런 날로 쓴 거 보면 잠도 잤겠죠. 4일 동안 머무는 걸로 보이면 이게 단순히 가족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상황을 만들고 싶었던 건지 물론 그것만은 이유가 아니겠죠. 빵을 먹고 고기를 먹고 난로를 쏘고 범행을 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때까지는 도주 가능성을 못 느낀 것 같네요. 용의자 이웃 주민이자 빅토리아의 전 연인 로렌츠 슐리 댄 바우어 가장 강하게 의심받은 사람은 마을 촌장 이 사람 촌장 로렌츠의 아내는 일찍이 세상을 떠났고 그에겐 장성한 아들이 있었다. 그는 농장주의 딸 근친인 원조교제 패티시가 있는 빅토리아와 연인 관계였고 빅토리아의 2살 배기 아들 요세프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한 적도 있다. 빅토리아 가족과 신자 관계와 연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주민 중 한 명. 원래 사건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이 용의자로 많이 불리죠. 주민들이 장기인 농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부수고 있을 때 그는 헛간의 시신을 확인한 뒤 혼자 주거 건물로 이동했다. 그리고 잠긴 문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거 좀 이상하죠? 아이고. 어? 잠깐만요. 지워버렸니? 아하, 지워버렸네. 잠시만. 다른 창 뜬 거 지우려다가 지워버렸다. 왜 이런 미네? 왜 이런? 어디 보자. 아침 사건 전에는 농장집 열쇠 하나가 사라진 상태. 범인은 농장 집 열쇠 위치와 농장 구조, 침입 경로, 런닝 위치를 잘 알고 있다는 점, 이후에도 농장이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 정황상 그는 확실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그는 범인이 아직 집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방들을 돌아다녔고 안에 쌓인 가족들의 시선을 끌어내 위치까지 바꾸기도 했다. 현장 훼손. 왜 그랬냐는 질문에 어린 요세프가 혹시 살아있을지 모른다고 답하였다. 이후에도 범인만 알고 있을 듯한 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았지만 물증은 없고 그는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자신을 살인범이라고 부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러 승소하기도 했다. 다만 민회는 지역 신문 증거와 연결되지 않았으며 이웃 주민에게 겨울철에 오랜 기간 다락에 숨어들어 범행 타이밍을 노릴 이유가 빈약했다. 언제든지 할 수 있었죠. 범행 이전과 이후 마을 주민들에게 로렌츠의 일상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다. 범행 전부터 3일 동안 범인은 농장에 숨어있다고
복됐다고 추정되며 밖으로 왔다 갔다 한 흔적이 없었던 것도 있다. 빅토리아의 남편 카를 가브리엘. 두 번째로 거론된 인물은 농장주의 딸 빅토리아의 남편 가브리엘. 카르는 빅토리아와 결혼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시신이 돌아온 건 아니기 때문에 생존설이 돌았고, 살아 돌아온 그가 아내 빅토리아의 새로운 관계 요제프의 출생을 알게 된 뒤 아내와 가족에게 복수했다는 설. 전쟁이 끝난 뒤 카를과 비슷한 삶을 봤다는 증언도 나왔다. 다만 함께 복무했던 군인들은 전장에서 그의 시신을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그가 살아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이거는 사망자 기한설은 항상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건 약간 설득력이 부족하죠. 다른 증거랑 연결되지도 않고. 군프 형제, 그후 무장단체에 소속이었던 아돌프 군프와 그의 형제 안톤도 영의선상에 올랐다. 아돌프는 과거 농민 여러 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적이 있고, 형제의 누이는 임종식 전 두 사람이 한토카이페 일가를 죽였다고 주장했다. 이 증언 때문에 동생 안톤이 구금됐지만 범행에 가담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아돌프는 이미 사망한 뒤고 안톤에 대한 수사도 결국 중단됐다. 증거 불충분. 이 사건은 다양한 이중점을 남긴다. 다락방에 누가 있었나? 사건 전부터 노당에서는 밤마다 다락방을 걷는 듯한 소리가 난다. 이자 하녀는 그 소리 때문에 일을 그만뒀고, 농장주 안드레아스도 집안을 뒤졌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범인이 사건 며칠 전부터 다락에 숨어있던 걸까? 그에 대한 농장주 부부 딸, 어린 손자들이 자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생활 패턴을 살폈을 수도 있다. 발자국은 왜 돌아가지 않았을까? 노미의 발자국은 숲에서 농장으로 이어져 있다. 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발자국은 없다. 발자국의 주인이 농장에 들어간 뒤 계속 숨어있던 걸까? 아니면 농장 가족 중 누군가가 알고 있던 방문자의 흔적이었을까? 발자국의 주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문과 사라진 열쇠. 마당에서 발견된 신문은 그로버 가족이 구속하지 않은 지역의 것. 누군가 외부에서 가져온 것을 보였지만 가져온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 비슷한 시기에 집 열쇠 하나도 사라졌다. 신문을 가져온 사람과 열쇠를 가져간 사람은 같은 사람이었을까? 가족들은 왜 헛간으로 들어갔을까? 헛간에서는 농장주 안드레아스와 아내 체칠리아, 딸 빅토리아, 외손녀 체칠리아가 발견됐다. 한꺼번에 공격받은 게 아니고 사이로 들어갔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들어간 가족이 돌아오지 않자 다른 사람이 확인하러 갔을 수도 있다. 혹시나 비명이나 몸싸움이 있었다면 집안에 하녀나 어린아이를 제외한 가족들이 못 들었을 리 없다. 범인이 가족들이 경계하지 않는 사람 또는 헛간으로 나오게 할 이유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범인은 왜 농장에 남았을까? 범인은 그루버 일가 5명과 하녀를 죽인 뒤 바로 떠나지 않았다. 가족에게 먹이를 주고 부엌의 음식을 먹고 난로에 불을 피우며 지냈다.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면 왜 시신을 그대로 뒀을까? 본인 목적이었다면 왜 농장 안에 현금과 귀족품을 가져가지 않았을까? 누군가는 일가족과 하녀의 시신이 놓인 농장에 4일 동안 평소처럼 생활을 했다. 누군가는 생활했다. 흉기는 왜 다락방에 있었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농기구는 초기 현장 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이듬해 농장을 설거하는 과정에서 다락방에 숨겨진 걸 발견했다. 사건 전부터 발소리가 들렸던 장소 다락방. 범인은 살인 전부터 그곳에 숨어있던 걸까? 아니면 농장주 일가와 하녀를 모두 죽인 뒤 다락방으로 올라가 흉기를 숨기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농장에 머물렀던 걸까? 헌터 카이펙 농장의 사건은 이듬해 철거됐다. 일가족이 처참하고 잔혹하게 살해된 중대 사건임에도 범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워낙 미스테리한 사건이라 당국에서도 영매를 이용하여 범인을 찾아보려고 했다. 그럼에도 살인이 일어나기 전부터 누군가 그 집에 숨어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자, 헌터 카이펙 사건은 여기까지인데,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 흐름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 반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흉기인 곡괭이는 물론 이게 흉기니까 사용하고 숨긴 건 이건 맞는 것 같고, 제일 이상한 건 이거 신문인데, 신문과 사라진 열쇠. 이거는 일단 제 상상입니다. 이 신문은 발자국을 이제 좀 감추려고 신발이 묶었거나 아니면 붙여가지고 사용한 그런 용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발 바닥의 모양을 이제 숨기려고 신문으로 감싸서 발자국을 감추고, 열쇠는 이제 면식범인 거죠. 이 가족들과 아는 사이라서 이들과 머물면서 지내면서 몰래 훔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를 봐가지고 알아? 잠깐만. 헛간으로 불렀던 이유는 안드레아스와 아내. 이거는 이 얘기했던 것처럼 출생의 비밀과 알려주겠다,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 가족들 차례를 부르고, 되게 잘 짜여진 각본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일단 이거는 면식범일 확률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미제 사건이고 오래된 사건이니까 1922년이면 이제 벌써 100년도 더 된 사건이죠. 웬만한 증거는 다 사라졌을 거고, 수사 사유도 옛날이랑 지금은 차이가 많아가지고 이런 걸 보면 약간 아쉽기도 합니다.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인데 밝혀질 때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죠. 자, 오늘의 무서운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앞으로 한동안에는 주에 한 번 이상은 이렇게 공포 썰 괴이담 찾아봐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읽어보는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죠. 오늘의 공포 컨텐츠는 여기까지.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 어두운 이야기 모두 저주 수집가인 제가 가져갈 테니 여러분은 부디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모두 좋은 밤 되세요. 잘 봐.